세상에 술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이렇게 진심으로 마시는 민족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술에 미쳤다고. 아침에도 마시고, 비 오면 마시고, 울어도 마시고, 웃어도 마신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술은 외로움을 나누는 방식이고, 감정을 전하는 언어이며, 공동체를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술자리 위에서 우리는 진심을 나눴고, 오해를 풀었으며, 끝내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한 잔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잔 하나로 타인이 우리가 되는 우리나라의 비밀을. 지금부터 술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두디 스콧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자유기고가와 문화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비웃음만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 비행기에서 옆자리 승객이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하길래 물어봤죠. 한국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하루 종일 술만 마시는 곳이라더군요. 회식, 접대, 또 회식.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미친 거 아냐? 일은 언제 하고 술만 마시나 싶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마다 소주, 맥주 광고뿐이더라고요. 정말 술에 미친 나라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 술 문화 때문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서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날 한국 출판사 담당자가 저녁을 제안했어요. 간단한 식사 자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 첫 회식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소주병이 딱 놓이더니 곧바로 건배가 시작됐죠. 처음엔 단 한 번의 건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6번까지 이어지는 건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라는 게 나왔죠. 유리잔에 소주를 반쯤 따르고 맥주를 부어 탄산이 이글거리는 황금색 음료. 그걸 한 번에 비우라니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술잔이 오갈수록 서로 웃고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경직되어 있던 사람들이 금세 친해지더군요. 서로의 고향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갑자기 모두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배하며 외치는 짠, 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의 눈이 반짝이고 몸은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들 취했는데도 서로 손을 꼭 잡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밴쿠버에선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는 단순히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자리구나 라고요. 그리고 아직 더 알아가야 할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회식 이후 다음날 편집장님이 건네준 티슈와 함께 말씀하셨죠. 오늘은 더 진짜 회식에 초대하겠다고요. 술자리가 또 속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문화체험이라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로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편집부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술을 따를 때마다 두 손으로 병을 잡더군요. 특히 나이 많은 부장님께 술을 따를 땐 오른손으로 병을 들고 왼손은 오른팔을 받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술을 마실 때도 예의가 있다는 거였어요. 나이 많은 분들 앞에서 술을 마실 땐 고개를 살짝 돌리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곧 그게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제가 소주를 따르려고 하자 옆에 있던 디자이너가 살짝 제 손을 잡더니 두 손으로 병을 잡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라하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부장님과 평소엔 매우 존대하며 딱딱한 관계인데 술자리에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로 높임말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확 좁아진 듯했죠. 캐나다에선 술 마시면 예의가 무너지곤 하는데 여기선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날 밤 2번째 병이 비워질 때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주병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주니어 디자이너가 웃으면서 말했죠. 조디 씨,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뭔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술이 예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선 오히려 예의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구나. 이건 그냥 음주 문화가 아니라 품격이 있는 예술이었어요. 칼럼 노트에 그날의 관찰을 적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처음 느꼈던 비웃음이 슬슬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렇게 제 두 번째 회식은 마무리됐고 이 나라의 술 문화에는 뭔가 깊은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끝내고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문화 칼럼을 쓰기 위해 지방 도시의 생활상도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저씨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소맥 예술가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그저 웃기는 표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소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는 정말 예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유리잔에 소주를 정확히 3분의 1만 따르고 잔을 살짝 기울인 채로 맥주를 천천히 부어 벽면을 타고 내려가게 했어요. 그러자 완벽한 비율의 황금색 혼합물이 만들어졌죠. 거품의 높이까지 계산한 듯 했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주 종류별로 어울리는 맥주가 다르다며 처음처럼엔 카스, 차미슬엔 하이트, 진로엔 클라우드가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음의 양, 탄산의 색이, 따르는 속도까지 모두 계산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이건 알코올 요리다. 그 아저씨의 소맥을 처음 마셨을 때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부드럽고 향긋하면서도 맥주와 소주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거든요. 예전에 마셨던 소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술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제가 감탄하자 아저씨는 웃으시더니 술도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대충 섞어 마시면 그냥 취하는 도구지만 정성을 들이면 사람 마음까지 움직이는 매개체가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한국인들은 술까지 창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방법, 따르는 예절, 섞는 비율까지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민족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홍대 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소맥 아트 클래스하는 간판을 봤어요. 사람들이 모여 소맥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죠.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선 다양한 소맥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소주에 맥주뿐 아니라 과일, 에이드, 심지어 탄산수까지 섞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약간 취한 상태로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이 민족은 술조차도 발전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구나. 이건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의 문화였습니다. 소맥 한 잔에서 한국인의 창의성과 열정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을 때 편집부 선배가 제안했죠. 비 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그날의 경험은 제 미각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종로 근처 작은 주점에 들어서니 파전 냄새가 진동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파전이 테이블에 놓이고 하얀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가 함께 나왔죠.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의 새콤달콤한 맛과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파전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하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뜨거운 파전을 한 조각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이란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합이라고요.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치즈와 와인보다도 완벽한 궁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파전과 막걸리의 매력에 푹 빠져 전주까지 내려가 파전의 본고장을 찾아다녔어요. 전주의 한 작은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파전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다고요. 처음엔 과장이라 생각했는데 그 바삭함과 풍미를 맛보니 정말 그럴만했습니다. 할머니께 파전 비법을 물었더니 반죽의 농도부터 파를 썰어 넣는 방향, 심지어 기름 두르는 온도까지 정확히 계산된 과학이더군요. 저는 그 레시피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고 언젠가 캐나다 음식 페스티벌에서 파전을 소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유럽에서 온 여행자 친구들에게 파전과 막걸리를 소개했어요. 다들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입 먹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 친구는 말했어요. 중국엔 만두, 이탈리아엔 피자, 한국엔 파전이 있구나. 그때 느꼈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걸요.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경험은 한국인만의 특별한 감성이자 문화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파전 굽는 냄새,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 이 조합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 경험 중 하나로 남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파전과 막걸리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영혼이라고요. 서울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깊은 한국의 술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출판사의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소주 2병째, 테이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오랫동안 서로 말도 잘 섞지 않던 두 선배가 갑자기 과거의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더니 결국 포옹하며 화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 듯 박수를 쳐줬어요. 그날 밤 취중진담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진실된 이야기라는 뜻이었죠. 술자리마다 누군가의 실수 고백, 누군가의 눈물, 또 다른 이의 폭소와 진심 어린 조언이 오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취중에 나온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도 점점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출판 일정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후배와의 갈등을 소주 3잔으로 풀었거든요. 평소라면 이메일 몇 통 오가며 해결했을 문제를 소주잔 기울이며 마음을 터놓으니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생겼습니다. 서양에선 술이 감정을 무디게 하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감정을 끌어내는 촉매제 같았어요.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툰 한국인들이 술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술이 심리적 벽을 허물어주는 도구인 듯했어요. 한국에선 감정도 안주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의 울음, 웃음, 고백, 화해,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소주잔을 따라 흘러갑니다. 술은 그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감정의 통로였어요.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만난 노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 술자리였던 거죠.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갔어요. 술이라는 매개체 없이는 결코 보지 못했을 한국인의 진짜 마음, 그 깊고 따뜻한 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술 한 잔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취재차 진주의 간날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남강 근처 작은 술집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계셨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제게 건배를 청하셨죠.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 민주화 과정까지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이 막걸리 잔을 따라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엔 소주를, 중년엔 양주를, 그리고 노년엔 다시 막걸리로 돌아왔다고요. 인생의 맛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왠지 코끝이 찡해졌어요. 술잔 하나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대학교 축제 현장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신입생들의 첫 회식에 초대받았는데 그들만의 건배 구호와 게임, 그리고 선후배 간의 예절이 있더군요. 세대는 달라도 술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세대를 초월한다는 걸요. 70살 할아버지부터 20살 대학생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주 한 잔이면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광주의 한 주점에서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드시던 할아버지께 용기 내어 짠! 하고 건배를 외쳤더니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게 고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이, 국적, 성별을 넘어 술잔 하나로 따뜻한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그저 술 문화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구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주잔 하나로 연결되는 신기한 나라. 한국의 술망은 디지털 네트워크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칼럼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에서 술은 세대 간 소통의 도구이자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이들이 만나는 접점이라고요. 이런 문화적 깊이가 있었기에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라는 첫인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 마지막 달,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6달 동안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과 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술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의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마지막 원고를 제출하고 편집팀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종로의 술집이었죠. 테이블에 앉으니 그동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첫 회식에서 어색했던 순간부터 소맥 만들기, 파전의 막걸리, 그리고 수많은 진심 어린 대화들까지 술잔을 들며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저 취하려고 마셨는데
이젠 그리워서 마시게 됐다는 걸요. 술은 더 이상 알코올이 아니라 추억과 관계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날 밤 편집팀은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조디 전용 건배 사요. 다 같이 외쳤어요. 짠. 조디처럼 글 쓰자. 짠. 조디처럼 사랑하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마지막 잔을 따르며 제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관계예요.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고요. 술은 관계를 만들고 깊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매개체니까요. 그날 밤 모든 술자리가 그랬듯 웃음과 눈물,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떠난다는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진심을 끌어냈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관계의 문화구나. 술을 마시는 목적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열기 위함이라는 걸요. 그렇기에 이토록 깊은 정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꼭 글로 남겨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한국의 술 문화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세계에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한국인들에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문화적 결정체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방에 가져와 조금씩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야겠다고요. 이 나라의 술잔에 담긴 진심과 정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밴쿠버의 아파트에 앉아 한국에서의 기억을 정리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짠의 철학이라고 지었어요. 단순한 술문화 여행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을 담은 책이길 바랐거든요. 처음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편집자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술문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외국인의 시선이 신선하다고 했죠. 책은 예상보다 빨리 출간됐고 놀랍게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K-음주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 제가 진행자로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죠. 당연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갈 때는 비웃음과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번엔 그리움과 설렘으로 가득하다는 걸요. 한국의 술 문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입국장에서 출판사 식구들이 소주병 모양의 풍선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들과 제외의 포옹을 나누고 첫마디로 말했어요. 이제 소맥부터 가자. 모두가 웃으며 환호했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비며 진행됐습니다. 서울의 포장마차부터 부산의 횟집, 전주의 막걸리 양조장, 제주의 해변 술집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인들의 술에 담긴 철학과 정서를 담았죠. 촬영 마지막 날 다큐멘터리 포스터 문구를 고민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 민족은 술로 사람을 만든다. 이 한 문장이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술 문화에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다고 했죠. 더 이상 술에 미친 나라가 아니라 술을 통해 관계와 정서를 만들어가는 깊은 문화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밴쿠버를 오가며 살고 있어요. 여전히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라는 새로운 역할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는 항상 짠이에요. 짠이란 단어 안엔 만남과 정, 화해와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건배 구호가 아니라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인생의 철학이자 약속이죠.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그 짧은 단어 속에 한국인의 모든 정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았던 것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요. 짠이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주 한 잔에 담긴 추억이나 파전의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짠의 철학을 나눠봐요.